순욱은 과연 한실의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조 독재 정권의 부역자였을까요? 오늘은 순욱의 정체성과 그가 겪고 있던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선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말했었지만 당대의 황권과 신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연희를 통해서 유비군의 시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원팀이 되어 으쌰으쌰하는 의협적인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당사자들이었던 유비와 제갈량이 그대로 황제와 승상이 되었고 여전히 강력한 유대와 원팀 의식을 보여주니 황권과 신권이 동지관계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대의 황권과 신권은 절대로 동지관계가 아닙니다. 둘은 대립관계입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이레귤러인 거죠. 촉한을 묵협 집단이 국가 건설에 성공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라고 수식했었는데 이는 묵협들이 서로를 친족과 같이 대하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감정적 유대감이 그대로 국가 단계에까지 이어지며 황권과 신권이 이례적일 정도로 강력한 우정을 공유한 극히 희귀한 사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갈량은 승상이기 이전에 묵협 콘실리에리 임협 집단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황권과 신권은 왜 대립관계였을까요? 이는 동아시아에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되던 잡가의 철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가란 무엇인가? 제자백가들의 사상을 통합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학파입니다. 제자백가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병가 등등 되게 다양했는데 잡가는 이것들의 장점은 합치고 단점은 피해서 최종 완성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뉘앙스를 견지하던 학파예요. 이 잡가의 대표격인 존재가 바로 여부리입니다. 좀 의외죠? 여부리가 세간의 이미지는 대단한 킹메이커의 레전드 장사꾼 정도였는데 실제로 여부리는 철학자로서 굉장히 급이 높은 인물입니다. 여부리에 져서 여시춘추가 게임에선 무슨 꼴랑 정치력 이 올려주는 잡템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당대에 만연해 있던 수많은 사상들을 통합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보여준 상당히 기념비적인 저서입니다. 그리고 여부리가 어떤 인물이었죠? 지역국가 단계를 제외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국 단위에서 위엄과 함께 최초의 신권 독재자로 일컬어지는 존재입니다. 중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권신들 중에서도 대국 단위에서는 권세가 군주를 압도했던 독재자의 시초격인 존재 중 하나예요. 그래서인지 여부리에 대해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결국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과욕을 부리다가 몰락한 권신 정도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부리의 행동 원리에 물론 야망도 있었겠지만 그는 근본적으로는 철학자였습니다. 천하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과 나름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군주들을 통치해서 물러나게 만들고 자신이 직접 통치를 전담하는 체제를 염원했습니다. 일단 춘추전국 시대의 군주들은 정상적인 학문을 접하거나 체계적인 통치행정 시스템을 숙달한 인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냥 깡패, 무력패 두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당대 철학자들에게는 이상정치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군주의 힘이 필요했죠. 그러니 국가적인 힘과 인프라는 군주가 제공하고 직접적인 통치는 철학자들이 도맡는 형태의 체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주가 철학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반드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상정치를 펼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맹자도 양해왕을 갈구면서 자기 이상정치를 설파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했죠.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과 군주들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원하던 통치권 장악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법가의 상황 정도가 자신의 정치를 펼치긴 했는데 끝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하고 몰락했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후기로 갈수록 철학자들은 치밀하게 군주와 군주의 부역 세력들이 정치 일선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가불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두에 여부리가 있었죠. 여부리의 선택은 당대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관습, 학문, 미시적 사변들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모두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음양오행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음양오행, 우주적 시스템을 주재하는 존재가 필요했겠죠. 여부리는 그 주재자의 역할을 군주에게 준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관습, 사상, 미시적 사변들과 연결하려는 이 대담한 시도는 군주를 체크메이트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적인 교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책무가 군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통치행정은 철학자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불기였던 거죠. 게다가 이런 우주적인 교리, 음양오행을 체계화시키니까 실제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바라봐도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양오행의 사상이 더해지면서 철학자들은 사회와 우주 사이의 긴밀하고 본질적인 연결고리를 찾았고 새로운 사상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라는 개념이 체계화된 것을 이때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부리의 사상적 체크메이트는 잘 가다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훗날 진시황제가 되는 진왕 영정이 여부리를 축출하고 친정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여부리는 진시황과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끝내 패배하고 몰락합니다. 진시황이 왜 분석행유 같은 반달리즘을 저지르면서까지 제자백가를 탄압하려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여부리와 피말리는 정치 싸움, 사상 싸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상을 통합해서 군주에게 우주적 체크메이트를 걸어놓은 희대의 광인 철학자와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PTSD가 도졌던 거죠. 물론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메인 원인을 여부리 PTSD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부리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계화시킨 잡가 철학은 놀랍게도 한고조 유방의 손자 회남왕 유한이 계승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제자백가의 사상들을 재통합하여 저술한 책이 그 유명한 회남자입니다. 게임하다가 몇 번 보셨죠? 이것도 잡템으로 나오던데 어쨌든 유한은 어차피 황족이라 여불위처럼 신권 독재에 대한 공감대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 잡가 철학을 군주에 대한 체크메이트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자기 정치에 대한 비전은 있었는지 반란을 획책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고 자결해버렸죠. 그럼에도 이 잡가 철학의 명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잡가라는 오리지널 학파의 계보는 끊겨버렸지만 잡가가 시도했던 사상 통합의 기치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여부리와 유한의 뒤를 이어 잡가의 사상적 기조를 계승한 인물이 바로 동중서입니다. 동중서는 유학자였으나 잡가적인 경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저서 춘추벌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주인, 군왕이 된 자는 하늘을 본받는다. 안으로 구중궁궐의 깊숙이 숨어서 신묘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밖으로는 구석구석 들여다보아 명철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또 여러 현명한 신하에게 일을 맡겨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들이지만 스스로 일에 골치를 썩이지 않으니 존엄한 존재로 생각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호하지만 개인적 기쁨이나 성냄에 따라 상 주고 벌 주지 않으니 선한 존재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군왕은 무위를 도로 삼는 것이며 사사롭지 않음을 보배로 삼는 것이다. 무위의 위치에 서서 갖추어진 관료들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재상에 따라 나아가며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칭송을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군신들이 마땅히 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황제는 궁궐 안에서 우주의 중심을 잡는 주재자의 역할을 하고 실제 정치는 신하들이 한다 이겁니다. 여부리가 설계해 놓았던 우주적, 음양오행적 체크메이트를 계승한 거예요.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중궁궐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 정치는 신하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런 속뜻을 아주 그럴듯하게 무위의 돈이 뭐니 이런 말들로 포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중서의 교리가 담긴 유교가 국교로 자리 잡게 되면서 여부리가 염원했던 신권 독재정이 마침내 세대를 뛰어넘어 전한에 테라포밍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전한의 황제들은 권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천황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전한의 황제들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발악합니다. 한무제가 왜 재상들의 영역인 외조가 아니라 자신의 비서조직인 내조랑만 긴밀히 일처리를 했겠습니까? 승상을 중심으로 하는 삼공과 재상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중앙집권과 황권 강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흉노 원정, 토목공사 전부 이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내조가 지나치게 커버려서 곽광이라는 권신이 등장해버렸죠. 이에 증손자인 한선제는 곽광을 축출하고 내조의 힘도 무력화시키려는 등 전한의 황제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황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제의 황권과 사대부들의 신권은 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여부리가 시작하고 동중서가 완성시킨 이 우주적 체크메이트, 이 군주를 속박하는 족쇄를 풀려는 황제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대부들의 끊임없는 정쟁이 바로 전한의 정치사입니다. 왕망이 전한을 엎어버리자 광무제 유수는 사대부들과 연합하여 왕망을 축출합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니 황권과 신권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동맹이었던 만큼 후한이 건국되자마자 황권과 신권은 늘 그랬듯이 다시금 정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황권의 대리자들로 외척과 환관이 기용되면서 사대부들과 대리전을 치르는 등 정쟁은 더 복잡하고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사대부들은 승상제를 되살려 실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히 황권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승상은 단순한 재상이 아니라 황제의 권한대행입니다.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권한대행을 세우라는 건 아주 노골적인 도전이었죠. 그리고 이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황제들은 더더욱 딥하게 정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환제와 영제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환관을 통한 대리전이 더더욱 격렬한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관이 사대부들을 아예 원천 봉쇄하려 했던 당고의 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황제의 권위는 바닥을 찍게 되었죠. 원래 권력과 권위는 양립이 힘듭니다. 전한의 황제들이 권위가 높되 권력이 약했다면 후한의 황제들은 권력이 강하되 권위가 낮았습니다. 우주적 교리의 주제자로 있어야 할 황제가 세속적인 정치에 너무 깊게 관여하니까 황제도 결국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고의 금 이후 십상시에 난 동탁의 집권을 거치면서 후한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마지막 황제 헌제가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도한 것이 삼국지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헌제의 노력이 무색하게 역사는 황권과 대립해온 모든 신권 지도자들을 통틀어도 가장 강력했던 최종 보스를 등장시킵니다. 조조였죠. 헌제는 분명 무너진 황권을 되살릴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하필 그가 싸워야 했던 신권의 지도자는 통일왕제급의 역량을 지녔던 강적 중의 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순욱이라는 이상주의자가 등장합니다. 순욱은 이 개판을 수습하고 자신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순수한 가치관을 지닌 사대부였습니다. 클래식 제자백가 시절의 철학자 마인드와 비슷한 인물이었죠. 거기다 당대 사대부 세력들의 구심점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분명히 정치에서 키플레이어를 맡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순욱은 협천자를 제창하고 사대부들의 궁극적 염원이었던 승상제를 마침내 비로소 부활시킨 조조 정권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조조는 사대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상정치를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했죠. 행정권은 순욱에게 주고 인사권은 최염에게 주고 자신은 군사권에 집중하여 모든 전쟁에 친정을 나서는 형식을 취했었으니 사대부들이 염원하던 이상정치를 이끌 지도자로서 조조보다 완벽한 모델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순욱은 조조 정권의 2인자로서 이 정권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즉 순욱은 조조 독재 정권, 더 나아가 신권 독재정의 수립을 염원했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배경들을 인지하고 바라본다면 순욱이 한실의 충신이라는 말은 1차원적이고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인프라를 보존하고 민생 안정,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을 염원한 것도 맞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충신이라는 수식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실이나 한왕제의 충신이라기보단 당대의 사회 공동체의 충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순욱은 조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다시 한실이 붕괴되어 국가 인프라가 초토화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지도자인 헌제와 실질적 지도자인 조조가 충돌 없이 공존하는 체제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전적인 이상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헌제가 조조 암살 시도를 하면서 황권과 신권이 결국 최후의 맞고라를 벌이게 됩니다. 이에 조조는 헌제가 외척을 이용해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을 저지하고 외척 세력들을 모조리 멸문시킨 뒤 자신의 딸들을 헌제에게 시집 보내서 헌제를 더더욱 강하게 속박합니다. 순욱이 이때 느꼈던 감정은 좌절감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일단 선빵은 헌제가 쳤습니다. 신권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애초에 황권과 신권은 대립관계이자 적대적 공생관계였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하는 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런데 조조도 금도를 넘었습니다. 헌제의 태아까지 죽여버렸거든요. 순욱은 제발 둘이 문제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끝끝내 서로 혈투를 벌이는 상황 자체에 좌절을 느낀 것 같아요. 신빙성 논란은 있지만 헌제 춘추를 보면 순욱이 복원의 조조 암살 시도를 알아차리고도 조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순욱이 어버버거리다가 조조한테 뒤지게 혼나는 게 너무 안 어울려서 배송진은 구라라고 판정했지만 솔직히 저는 확신은 안 됩니다. 만약 이 기록이 진짜면 순욱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는 정권이 정착하자 공용의 숙청을 시작으로 사대부 세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했습니다. 조조에게 있어 사대부란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사대부들의 이상정치를 위한 수단이었던 승상제와 신권 독재정 역시 조조에게는 찬탈의 발사대에 불과했습니다.
순욱이 왜 위공과 구석에 반대했을까요? 위공과 구석을 받는다는 건 이미 권력도 황제와 다름없는데 권위까지 황제급으로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국공은 자기이기 때문에 세습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신권 세력에게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혈육들에게 세습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즉 신권의 지도자 정도를 초월해서 아예 새로운 왕조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들에서 말했듯이 사대부들은 위대한 업적을 쌓은 신권의 지도자가 선양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요순의 신화를 찬미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단지 사대부들은 위대한 업적을 쌓지 못한 존재, 즉 아직 자격이 없는 존재가 무리하게 근본을 훼손하는 것을 혐오했던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아 자격과 정통성을 갖춘 존재가 왕조를 개창하는 것은 선양, 그러지 못한 존재가 무리하게 왕조를 수립하는 것은 찬탈. 이 차이였죠. 순욱은 후자에 반대한 겁니다. 이는 앞서 말한 국가 인프라의 보존,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을 중대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근본훼손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순욱이 느낀 또 다른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승상제를 부활시켜서 우리 사대부들을 유혹하더니 그 승상제를 찬탈의 발사대로 써먹으려 한 것이 본심이었구나. 그래서 순욱은 조조의 위공즉위와 구석 수여를 반대합니다. 이건 나는 당신을 새로운 왕조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대사회로 치자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의 2인자이자 동반자였던 존재가 그 대권주자의 대선 출마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순욱에게 찬압을 내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조가 순욱을 팽한 것이고 순욱이 조조에게 버려진 것이었지만 실상은 순욱이 조조를 거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순욱별전에 따르면 순욱이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저서들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세상에 아무 미련도 안 남았고 이제 그냥 인생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죠. 그래서 생전에 가장 끈끈한 동지였던 만큼 조조는 결코 순욱을 대놓고 숙청할 수 없었고 찬압이라는 아주 완곡하고도 소극적인 형태로 순욱이 먼저 보낸 절연의 뜻을 승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순욱이 죽은 이후 조조는 위공에 오른 후 남아있던 사대부 세력까지 모조리 청소합니다. 특히 최염의 숙청은 진수조차도 이건 아니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을 정도로 가혹한 통수였습니다. 어차피 순욱이 없어졌는데 이제 무엇을 거리끼겠느냐는 조조의 감정적 격앙이 엿보이죠. 종합해보면 순욱은 너무나 순수하고 고전적인 사대부였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혀버렸고 그만큼 데미지도 막대하여 끝내 이 고통들을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자살의 형태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비운의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실의 충신이라는 1차원적인 해석에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대의 사회 공동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당시 중국의 충신이라는 수식은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조와는 시작부터 꼬인 관계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씁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감정적인 정치적 갈등이 바로 조조와 순욱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